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신인균 대표의 외부 일정 때문에 디펜스 브리핑을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각국의 주요 군사 소식 5가지 단신과 2가지 메인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메인 뉴스는 저희가 3월부터 이야기 드리고 있는 호주의 오커스 프로그램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소식부터 3월에 러시아의 요격으로 흑해에 추락했던 미국의 무인정찰기가 결국에 러시아의 손에 들어갔다. 이 2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주요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2019년 계약 체결 이후 4년째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우리 조선업체에 800억대의 손실을 안긴 인도네시아가 결국 프랑스 스콜펜급 잠수함 2척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21억 6천만 달러, 한화 약 2조 8,600억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해외 대출을 승인하고 프랑스와 대출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현재 대우조선 해양에서 도입한 3척의 잠수함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총 3차례에 걸쳐서 3척씩 총 9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었고요. 1차분 3척을 도입한 이후에 2019년 4월에 2차분 3척에 대한 계약을 10억 2천만 달러에 체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러면 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약금을 지불을 하지 않고 4년째 계약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사업 자체를 뭉개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업체는 계약을 한 이후에 이 잠수함을 공기에 맞춰가지고 납품을 해야 하니까 그 납품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독일로부터 관련된 장비를 구매를 했습니다. 800억 원어치를 구매를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계약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4년간 이것을 뭉갰고 결국 그 800억 원은 고스란히 우리 업체의 부담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4년 전에 체결했던 계약의 2배가 넘는 규모의, 그런데 가격은 2배가 올라갔는데 잠수함 숫자는 한 척이 줄어들었죠. 더 크고 고성능의 프랑스 잠수함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계약이라는 것은 일방과 일방, 양 쌍방이 이것을 하겠다라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인도네시아. 이것뿐만 아니라 KF-21도 분담금 납부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국가와 방산협력이라니. 하루라도 빨리 KF-21에서 인도네시아를 퇴출하고 최근에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던 폴란드와 손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군이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에 발주한 야전용 의료지원 컨테이너 초도본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 표준 20피트 컨테이너 규격으로 제작된 이 컨테이너는 적의 포탄, 소총탄은 물론 생화학 무기로부터 내부 인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력을 제공하고 내부에서 외상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도 이런 의료지원 장비 도입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의료 장비가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서방 세계가 가장 많이 제공한 장갑차 중에 하나인 M113 계열 장갑차들을 우크라이나군에서는 앰뷸런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총탄이나 기본적인 포탄 파편 방어가 가능하고 속도 성능도 괜찮아서 여기에 부상자를 태우고 신속하게 후방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이 부상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은 부상을 입어도 이러한 앰뷸런스, 의료지원 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러시아는 부상을 입으면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전선에서 죽거나 시설이 불비한 앰뷸런스에서 그냥 화물처럼 실려가다가 그 트럭에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투력 재창출이라는 측면 그리고 장병들의 사기와도 직결된 문제인데요. 우리 군 앰뷸런스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일반 화물 트럭 탑차하고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 이러한 앰뷸런스 체계, 야전 앰뷸런스 체계와 야전 의무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그런 군대로 탈바꿈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중국제 전투기 도입을 막기 위해 미국이 덴마크 공군의 퇴역 F-16 전투기 공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영국이 이 전투기의 중거리 공대공기전 능력 확보를 막기 위해 미국과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덴마크군의 퇴역 F-16을 도입한 뒤 이스라엘의 성능 개량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영국은 아르헨티나군이 얻을 F-16 전투기의 전투기 정상 기능 억제를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에 F-50 전투기를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영국이 사출 좌석을 비롯한 6가지 핵심 부품의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됐죠. 그 이후에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접촉해서 올해 초까지 중국 대표단이 갔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그래서 실제로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불과 12대에서 18대 정도밖에 안 되는 물량을 현지 생산하게 해주겠다.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제공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니까 아르헨티나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까지 관련된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직접 아르헨티나에 날아가서 이것에 대한 외압을 넣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가 JF-17 전투기를 도입을 하면은 완전히 이제 친중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방향이 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한 건데, 사실 덴마크군의 F-16 전투기는 F-16A B형이긴 하지만은 미드라이프 업그레이드를 거쳤기 때문에 암람이라든가 제이담 같은 신형무기 운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뭐 이 정도만 되면은 어느 정도 아르헨티나의 방공 소요를 충족할 수 있고, 영국에게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에 맞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이것을 방해하고 있고 이 F-16에 암람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영국이 이렇게 계속 몰아세우면은 결국 아르헨티나는 친중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영국 정부에 좀 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모든 어선은 사실상 중국 해군의 통제를 받는 해상민병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어선으로 활동 중이던 중국 해상민병 선박들이 아세안, 인도 연합해군훈련 함대 사이로 파고들어서 인도와 아세안 해군의 연합훈련을 방해하고 추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죠. 이 방산 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싱가포르 앞바다 그리고 남중국해 일대에서 싱가포르와 아세안 6개국이 함께하는 연합 해상훈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군함도 아니고 해상민병,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선으로 알고 있는 그 선박들을 이 훈련함대 사이에 보내서 이들을 추적하고 감시했다는 겁니다. 이 중국의 해상민병 어선들은 말이 어선이지 내부에 레이더도 탑재하고 있고 소나 같은 대잠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선박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선박은 무장까지 하고 있고요. 자, 이런 해상민병이 남중국해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이 해상민병이 단순한 어선이 아니라 중국군의 일부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해에서 우리 어민분들께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지만 서해에서 활동하는 이 중국 불법 어선들도 우리 해경이 나타나면 마치 적벽대전의 연안개를 떠올리듯이 배들을 쫙 묶어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고도의 통신체계가 갖춰져 있고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해상민병의 일부로서 불법 어업과 정찰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당국이 중국의 불법 어선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대응 방향을 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제 F-16 전투기를 인수할 것이며 러시아는 이에 대비해 고성능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러시아 국가두마에서 나왔습니다. 알렉세이 쥬라블레프 국가두마 의원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전투기 공급 협상이 상당한 진척을 거뒀고 러시아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혀 전투기 공여 협상 진척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있었고 그 대관식을 계기로 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다녀왔죠. 이 유럽 순방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덴마크와 네덜란드로부터 F-16 공여와 관련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수십만 규모의 F-16 운용 요원을 준비했다. 전투기만 오면은 언제든지 즉각 운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기는 방어작전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러시아 내륙으로 들어가서 공세작전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의 확전을 막는다는 그런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여를 거부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국가두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계기로 F-16 전투기 공여에 대한 모종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F-16 전투기가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 공군에 들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던 호주 잠수함과 한국형 핵잠수함, 이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건조 인프라 축소로 오커스 레짐이 추구하는 미국 공격원잠 호주 판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버지니아급을 건조하는 미국 양대 조선소 모두 2030년대 초 호주에 잠수함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지금 이 상황을 잘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능력은 매우 취약해져 있으며 미국 조선업이 미 해군 소요와 호주의 잠수함 구매 소요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미국 양대 공격원잠 건조업체인 뉴포트 뉴스 조선소가 현지 시각 5월 8일 밝혔습니다. 뉴포트 뉴스의 제니퍼 보이킨 회장은 현지 시각 5월 7일 자사 조선소에서 열린 버지니아급 공격원잠 매사추세츠 세례식 직후인 5월 8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갖고 현재 미국 잠수함 건조 인프라의 인력 및 부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이킨 회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주요 선박의 건조 공정이 크게 약화됐고 숙련 노동자도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잠수함 인도 가능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면서 현재 연평균 1.2척인 버지니아급 인도율은 국방부가 목표로 설정한 2028년 연평균 2척까지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팬데믹 때 많은 협력업체가 도산했고 업계의 전문 인력 상당수가 이직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많은 업체들이 인력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서 현재 미국 조선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해군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일렉트릭 보트와도 신형 버지니아급 블록5 잠수함 공급 일정을 재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포트 뉴스 측은 부품 공급업체들의 가동률을 먼저 끌어올려도 현재 발주된 버지니아급 물량 대부분의 인도 일정이 1년씩 늦춰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빨라도 2035년까지는 현재 발주됐거나 일괄 발주가 확정된 23척의 미국 물량 외에는 추가 건조가 불가능하고 기존 물량의 납기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해외 판매분 추가 건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지난 3월 일렉트릭 보트에서도 발표된 바 있는데요. 부품과 인력, 도크가 없어 건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잠수함을 호주가 과연 무슨 수로 도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3월 달에 샌디에이고에서 미국, 호주, 영국 정상이 모여서 오커스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주는 3,680억 호주 달러, 현재 환율로 329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밝혔는데요. 자, 이 금액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일단 호주는 최대 13척의 공격원잠을 가질 예정입니다. 8척은 영국과 같이 공동 개발해서 그것을 호주 내에서 직접 건조하고 5척은 조기 건조를 하는데 3척은 확정, 2척은 옵션으로 걸어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버지니아급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버지니아급이 현재 한 척에 35억 달러 정도 합니다. 이 35억 달러짜리 잠수함을 5척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 정도의 돈이 미국 잠수함 직구매 비용으로 나갑니다. 자, 제가 아까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329조입니다. 자, 그러면 329조 원에서 23조를 빼면 306조 원을 가지고 8척의 잠수함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호주에서 만들어지는 잠수함 한 척 가격이 우리 돈으로 38조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버지니아급 공격원잠 최신형 버전이 35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4조 원을 좀 넘는 수준인데 거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8척, 9척의 가격과 호주 잠수함 한 척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자, 미국이 오커스 레짐을 만든 것은 중국의 전략원잠 전력이 급증하고 있고 러시아 해군에서 지금 현재 시험 가동하고 있는 벨고로드 잠수함 그리고 하바롭스크 잠수함이 2024년 1분기까지 블라디보스톡 내지는 캄차카 반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중국 잠수함의 위협도 굉장히 심각한데 포세이돈이라는 핵 어뢰까지 장착하고 있는 러시아 잠수함이 여기에 가세를 하게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헌터킬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격원잠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잠수함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잠수함 건조 인프라도 굉장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호주에게 핵잠수함을 줘서 너희가 이 헌터킬러 임무를 좀 분담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만든 것이 오커스인데 호주는 지금 정권이 누구죠? 친중 정권이죠. 앨버니지 내각은 앨버니지 본인도 중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고 그 전임, 전전임, 노동당에서 나왔던 총리들 모두 극성 친중 인사들입니다. 당 자체가 친중 정당이기 때문에
이 공격 원잠은 중국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호주가 2030년대 초까지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밝혔으니까요. 그러면은 버지니아급 직도입은 안 되는 사업이고, 호주가 영국과 같이 개발해서 8척을 도입하겠다고 했던 이 호주형 오커스 잠수함, 초도함이 2042년에 나옵니다. 2042년까지 과연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즉 2042년까지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수중 위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누군가 핵잠수함을 전력화해서 미국의 헌터킬러 임무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호주가 빠지고 나면 남은 동맹국이 누가 있죠? 일본, 한국 두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핵 여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의지도 있고 우리 국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핵잠수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높거든요. 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잘 캐치를 해서 한국형 공격 원잠을 하루라도 더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지혜를 좀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성능 정찰기가 결국 러시아 손에 들어갔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정 러시아 때 건조된 러시아의 구닥다리 군함 코뮤나가 결국 흑해 깊은 바다에 가라앉은 미군 무인 정찰기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온전한 상태의 동체를 인양해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는데 러시아판 짝퉁 리퍼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러시아 전투기의 근접 비행과 연료 분사로 흑해 공해상에 추락한 미군 무인 정찰기 MQ-9 리퍼가 러시아에 의해 인양됐으며 현재 모처로 옮겨져 시스템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흑해함대 군함이 심해에서 MQ-9을 성공적으로 인양했으며 해당 드론은 현재 러시아 연구시설로 옮겨져 분해 및 시스템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이 인용한 러시아군 관계자는 오만한 미국은 러시아가 감히 자국의 드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러시아의 독창성과 기술적 우수성을 과소평가했다면서 해당 드론은 러시아군이 인양했고 이제 합법적인 전리품이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MQ-9 인양 소식에 대해 러시아 방공군 박물관장 유리 크노토프는 현재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위성을 이용한 드론 원격 제어 시스템과 드론에 탑재되어 있는 전자광학 장비라면서 자율비행 시스템, 암호화된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은 물론 이 드론에 구현되어 있는 미군 통신기밀 정보도 러시아군의 손에 고스란히 떨어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14일 추락한 MQ-9은 미국이 루마니아 제71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한 제52 작전단 예하 2분견대 소속 기체였습니다. 해당 기체에는 기존의 리퍼 무인기 기본 장착 센서들은 물론 신형 전자정보 수집 포드가 장착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 리퍼 유출로 인해 링크 16 등 나토 표준 규격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러시아가 추락한 MQ-9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캐낼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 수-27 전투기가 이 MQ-9 리퍼의 전방으로 날아가서 연료를 쫙 분사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수-27이 일으켰던 난기류하고 공중에 흩뿌려진 연료 때문에 이 MQ-9 리퍼가 기체 통제력을 상실하고 흑해에 추락을 했는데 이 추락 지점 세바스토폴 인근 해역이라는 얘기도 있고 흑해 중심부에 있는 완전한 공해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것을 인양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먼저 선수를 쳤다라는 겁니다. 이 리퍼가 가라앉은 해역은 수심이 한 600m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 코뮤나 제정 러시아 때 건조가 돼서 그 뒤에 10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배인데 이 배가 현장에 가서 이 리퍼 인양을 주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 측 발표이기 때문에 거짓말, 과장, 왜곡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리퍼를 인양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이 리퍼는 미 공군에서도 일부 퇴역이 진행 중인 구형 기체이긴 하지만은 링크 16과 같은 데이터 링크 시스템 장비가 그대로 탑재가 돼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 데이터 링크 시스템에 보안화된 자료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탑재된 전자정찰 장비, 이 전자정찰 장비가 굉장히 특수한 것이 탑재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러시아가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퍼라는 무인정찰기는 지구 반대편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무인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쓰고 있는 샤이드 136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좌표 찍고 그냥 그 좌표대로 날아가는 정말 단순 무식한 드론인데, 이 리퍼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진짜 전투기에 탑승한 것 같은 그런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오퍼레이터가 직접 화면을 보고 스틱으로 조종을 하면서 비행을 하고 센서를 조작하고 무장을 투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자, 지구 반대편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무인기를 조종한다. 이러려면은 일반적인 통신 장비로는 안 되겠죠. 위성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는데, 이런 위성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러시아가 굉장히 취약한 기술 분야였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이 리퍼를 확보함으로써 이 위성 데이터 링크, 위성 원격 제어, 이 시스템 기술을 어느 정도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면 러시아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각종 무인 전투기의 기술적 능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 군수산업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기술이 구현된 어떤 무기체계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일은 없겠지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성능의 첨단 기술이 러시아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